1996년 2월 20일 레슬매니아 11을 약 한 달 앞둔 시점, 약 1년여 전 많은 기대를 받으며 WWF에 입성했던 하쿠시가 이날 WWF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가졌다. 1994년 일본 투어에서 하쿠시의 시합을 본 WWF의 에이전트, 슈퍼스타, 투어 크루들은 모두 하쿠시의 그 환상적인 움직임에 매료되었었다. 누군가는 언더테이커의 재패니즈 버전을 우연히 발견한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최근에 와서는 일본의 유명 선수들이 WWF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극히 드문 일로서 WWF에게 선택받아 WWF의 링에서 브렛 하트와 PPV 대결을 펼친 프로레슬링계의 메이저리거라 할 수 있던 하쿠시였다. 하쿠시는 2월 20일 슈퍼스타즈 TV 녹화에서 골더스트와의 싱글 매치를 끝으로 일단 일본으로 귀국한 뒤 4월 29일 신일본 프로레슬링에 출전하여 그레이트 무타와 시합을 가졌고, 그 후 5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WWF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하쿠시처럼 WWF를 떠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WWF의 모습을 나타낸 선수도 있었다. 바로 JBL, 즉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가 WWF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역시 1996년 2월의 일이다. 그가 처음 WWF에 등장한 것은 1995년 12월 다크매치였지만 이때는 정식 계약이 아닌 당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맺었던 기본 계약, 즉 쇼당 $150의 10회 출연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BL이라고 하면 명품 정장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텍사스 보수계 비즈니스맨 기믹을 떠올리겠지만, 그가 WWF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전신을 검은색으로 맞춘 전통적인 카우보이 스타일의 링 코스튬을 입었었다. 약 198cm의 키에 130kg이라는 슈퍼 헤비급 체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WWF와의 계약 체결 당시 28살이었던 JBL은 어깨까지 기른 밤색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닉네임은 존 호크에서 저스틴 호크 브래드쇼로 바뀌어갔고, 피니시 기술은 훗날 클로스라인 프롬 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레리어트. 클로스라인으로 상대로부터 볼을 빼앗은 뒤 소리 지르며 보여주는 텍사스 로몬 포즈는 존경하는 선배 스탠 한센의 루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훗날 잭 스웨거의 매니저 잽 콜터로도 활동하게 되는 더치멘텔이 제베키아라는 이름으로 세컨드에 섰다. 참고로 더치멘텔은 1970년대 프로레슬러로 데뷔하여 NWA 가맹단체들 일본 USWA, WCW에서 활약했었다. 일본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던 매니아들에게는 1984년 4월 11일째 1차 UWF에서 펼쳐진 마에다 아키라와의 시합이 인상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JBL은 1967년 텍사스 출신으로 많은 레슬러들이 들어왔듯 대학 시절 풋볼에서 활약, 졸업 후에는 NFL 트라이아웃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꿈을 접고 일반 기업에서 회사원 생활을 경험한 후 24살에 3개월의 집중 트레이닝을 받고 1992년 9월 댈러스에서 프로레슬러로서 데뷔했다. 신인 시절 메인에 나설 선수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날의 메인 이벤트 경기에 대타로 나서게 되었고, 그 경기에서 JBL의 가능성을 알아본 일본의 레전드 켄도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그 후 GWF에서 바비 던컨 주니어와 태그팀 챔피언 델트, NWA에서는 텍사스 토네이도 캐리본 에릭의 형제 케빈 포네릭을 꺾고 NWA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벨트도 획득했다. 북미,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에서 활약하며 경력 3년 5개월 차에 350여 경기를 치르고
최고의 메이저 무대 WWF에 입성한 JBL은 이른바 경력도 몸집도 대형 루키 그 자체였다. WWF 초기에는 싱글 선수로 자리 잡지 못하고 베리 윈덤과의 뉴 블랙잭, 파룩과의 콤비 APA 등으로 활약. 싱글 선수로서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은 역시 WWE 월드 챔피언 자리를 놓고 싸운 에디 게레로와의 싱글 매치 시리즈였다. WWF와의 계약 체결 9년째에 힘겹게 손에 넣은 주인공 포지션이었다. 1996년 WWF에서는 트리플 H, JBL, 곧 등장할 맨카인드 등 가까운 미래의 슈퍼스타들이 미드카더, 하이미드카더 포지션에서 차곡차곡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는 링마스터라는 기믹으로 데뷔한 스티브 오스틴도 있었다. 링마스터 스티브 오스틴이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으로 변신한 것은 역시 1996년 2월 WWF 데뷔로부터 3개월 후의 일이었다. WWF가 뉴페이스인 오스틴을 위해 준비한 캐릭터 링마스터는 한마디로 프로레슬링의 달인이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력 6년, 31살의 스티브 오스틴은 마치 경력 20년의 베테랑이 보여줄 법한 링 위에서의 일종의 독특한 리듬감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몸에 걸치고 있었다. 링마스터 스티브 오스틴은 밀리언 달러맨 테드 디비아시를 매니저로 삼고 그에게서 물려받은 밀리언 달러 벨트의 소유자임을 자칭했는데 이 캐릭터는 그다지 팬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고민 끝에 스티브 오스틴은 빈스를 찾아가 자신은 링마스터가 아니라며 우연히 TV에서 본 아이스맨이라는 감정 없는 무자비한 범죄자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날아온 팩스에 적힌 오스틴을 위해 WWF가 준비한 이름 오토본 로스리스 아이스 레거 행 맥프로스트맨 이를 보고 크게 실망한 스티브 오스틴. 이때 당시 아내였던 지니 클라크가 오스틴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며 가서 차 한 잔해요. 스톤콜드처럼 차가워지기 전에 라는 자택구옥에서의 대수롭지 않은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었다.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든 오스틴은 그때부터 링 슈즈도 하얀색에서 무늬 없는 검정색으로 바꾸며 캐릭터 수정에 들어갔다. WCW는 WWF 서열 1위라고도 할 수 있는 전 WWF 월드 챔피언 디젤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레이저 라몬을 WCW로 빼내오는데 성공했다. 1,2,3 키드의 WCW 이적은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간 문제로 여겨졌고 물밑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던 브렛 하트에게도 접촉하고 있었다. WCW는 생방송 시청률을 중시하는 노선에 집중하면서 방송 안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전 세계 탑 레벨의 경량급 시합 그리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헐크 호건과 마초맨을 내세워 맹렬한 기세로 WWF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 시작했다. 테드 터너의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에릭 비숍은 하우스쇼 일정을 줄이고 생방송에 집중하는 한편 WWF로부터 핵심 인재들을 데려왔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선수들로선 더 많은 연봉, 더 적은 일정이라는 조건은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스톤콜드가 스톤콜드로서 폭발하기까지는 아직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한편 3월 31일 개최될 레슬매니아 12 공식 편성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다. 베이더, 오웬 하트, 데이비 보이 스미스 대 제이크 로버츠, 요코주나, 아메드 존슨의 6인 태그 매치, 로디 파이퍼 대 골더스트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대 사비오 베가, 얼티밋 워리어 대 헌터 허스트 험즐리, 언더테이커 대
기재 브렛 하트 대 숀 마이클스의 WWF 월드 챔피언십 아이언맨 매치. 레슬매니아 12는 WWF가 라이벌 단체 WCW의 그림자의 겁을 먹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되어 링에서 맞붙은 묘한 분위기를 내는 이벤트였다.